안녕하세요. 저는 믿기 힘든 일을 겪고 새 인생을 시작한 40대 여성 서하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낮엔 작은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고 밤엔 어린 아들 재우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입니다. 손 귀한 집안 5대 독자 장남에게 시집가서 10년. 저는 그 10년 동안 하자품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애가 안 생기는 게 전부 제 탓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비오는 금요일 밤, 제 눈으로 직접 본 그 집안의 광경은 지금도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전 그날 맨발로 빗속을 달렸어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새불록을요.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10년 전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전부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모님 이혼 후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외할머니는 제게 엄마 이상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이 제 나이 27대였어요. 장례식장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친척도 거의 없었고 친구들도 잠깐씩 다녀갔을 뿐이었죠. 빈소 한쪽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한 남자가 있더라고요. 저기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제 공방 단골이었어요. 이름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윤성규, 30살, 가구 수입회사 영업팀 대리라고 했어요. 아,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알려주셔서 왔어요. 공방에 며칠 셔터 내려진 거 보고 걱정돼서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한 달에 꼬박 병원에 붙어 있느라 도자기 공방 문을 닫아놨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온 사람은 그 사람 하나뿐이었어요. 그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국밥 한 그릇 사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오늘은 제가 옆에 있을게요. 불편하면 말씀하시고요. 그는 정말로 빈소가 끝날 때까지 제 옆에 있어줬습니다. 말없이 조용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제 공방에 들렀어요. 차 한 잔 마시고 가고 도자기 굽는 걸 구경하고 가고 그렇게 1년을 이어갔습니다. 외로움에 무너져 있던 제게 그 사람은 봄비 같았어요. 하윤씨, 저 진심이에요. 제가 하윤씨 가족이 되어드릴게요. 청혼하던 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아, 이제 나도 기댈 사람이 생기는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 한 가지 생각만 했어요. 그때 저는 30, 남편 될 사람은 33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저의 가장 큰 실수였죠. 외로움의 판단이 흐려진 건 말이에요. 상견례 자리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될 분이 직접 예약하신 곳이었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어머, 손이 참 곱네. 아가씨가 하윤이구나. 얘기 많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하윤이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 성규가 눈이 높아서 아무 여자나 안 데려오는데 참 고운 처자야. 옆에서 남편 될 사람이 멋쩍게 웃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될 분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시더라고요. 하윤아,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 우리 집은 5대 독자야. 대대로 손이 귀한 집안이지. 성규 할아버지도 외아들, 성규 아버지도 외아들, 성규도 외아들. 그러니까 자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그 막중한 책임을 지는 거야.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내가 자네만 믿네. 자네 하나만. 그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서 제 손가락 마디가 저릿할 정도였습니다. 전 그때 그게 환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절 이렇게까지 환영해 주시는구나라고요.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알아요. 그건 환영이 아니라 계약서 서명이었다는 걸요. 그런데 식사가 한창일 때 시어머니가 묘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윤아, 난 말이지 24세 시집 왔는데 첫애가 4년 뒤에야 들었었어. 그 4년이 어땠을지 감이 오니? 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명절마다 애 못 낳는 년이라고 했지. 내가 그 소리 4년 동안 들었어.
어머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하윤아, 난 내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 안 할 거야. 알았지?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지성이면 감천이야. 네가 바라면 무조건 애는 생긴단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속으론 살짝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요. 첫날부터 이렇게 아이 이야기가 나오는 상견례가 정상인가 싶었거든요. 그때 바로 물러섰어야 했어요. 그 자리에서요. 그래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제가 젊지만 산부인과 진료를 볼 때도 전혀 이상이 없었으니까 애는 금방 생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으로 이사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개 문갑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하윤아, 이거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거다. 며느리한테 물려주는 거야. 안방에 꼭 놓아라. 어머님, 이렇게 귀한 걸... 감사합니다. 귀한 거 맞지? 그 안에 좋은 기운 담겨 있으니까 꼭 안방에 둬야 한다. 알겠지? 저는 고맙게 받아서 안방 화장대 옆에 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문갑 안쪽에 뭔가 넣어두려고 서랍을 여는데 제일 안쪽 칸에서 얇은 수첩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꺼내 펼쳐보니 작은 달력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이상했어요. 달력엔 붉은 볼펜으로 날짜마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뭐라 적혀 있었어요. 합방일, 길일, 금기일. 저는 한참 동안 그걸 들여다봤습니다. 왜냐면 그 동그라미 친 날짜들이 제 생리주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제 배란일을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달력을 식탁에 놓고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이거 뭔지 알아? 어? 이게 뭐야? 어디서 났어? 어머님이 주신 문갑 안쪽 서랍에 들어있었어. 이 날짜들 묘하게 내 생리주기랑 맞는데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아셨지? 남편도 의아한 듯 제게 되묻더군요. 그걸 아는 방법이 있나? 저번에 집에 왔다 가신 것 때문에 아신 건 아닐 테고. 당신이 언질한 건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생리주기를 알아내려고 집에 오신 게 분명했어요. 저는 남편보다 늦게 나가고 남편보다 일찍 집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제가 나갈 때와 들어왔을 때가 다르면 안 되는데 딱 하루 달랐던 날이 있었어요. 화장실 쓰레기통 뚜껑이 반쯤 열려 있더라고요. 저는 손님들이 드나드는 공방을 운영해서 웬만하면 지저분한 모습 안 보이려고 항상 화장실 쓰레기통 안쪽은 보이지 않게 갈무리 해놓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쓰레기통 뚜껑이 반쯤 열려 있는 게 이상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니.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화장실 쓰레기통까지 보고 가셨나 봐. 아, 그래? 별거 아닌 듯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제가 더 화가 났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아 죽겠는데 말이죠. 그러고 넘어갈 일이야? 난 소름 끼쳐. 이런 거 만들려고 내 생리주기 파악하려고 화장실 쓰레기통까지 보다니. 이건 좀 선 넘은 거지. 그냥 걱정돼서 그러신 거야. 워낙 미신 잘 믿으시기도 하고. 당신이 이해 좀 해, 응? 남편 때문에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달력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뒀어요. 모든 페이지, 앞면, 뒷면 전부요. 전 신기하거나 이상한 게 있으면 모든 사진으로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블로그 소재로 썼고요. 절대 잊힐 리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남짓 흘렀어요. 그 기간 동안에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도 그러려니 하셨어요. 젊은 부부가 애 듣는 건 요즘 흔하지 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1년이 더 지나자 태도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은근한 눈치였어요. 명절에 제가 과일을 깎고 있으면 지나가며 한숨을 푹 쉬시고 성교아범 닮은 애 있으면 얼마나 예쁠까 라며 혼잣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엔 제 앞에서 친구분들과 전화통화를 하셨어요. 언니, 우리 며느리? 아직이야. 글쎄 애가 왜 안 생기는지 모르겠네. 우리 성교 쪽은 건강한데. 일부러 제 앞에서 스피커폰에 가까울 정도로 크게 하시는 통화였습니다.
제가 듣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그 뒤로 점점 시어머니의 행동은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그러다 결혼 3년차 추석, 시댁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말하더군요. 아휴, 멀쩡한 내 아들한테 하자품이 붙어가지고.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중얼거리시더군요. 옆집 며느린 시집 온 지 10달 만에 애 낳았다는데 복도 참 팔자 따라가는구나.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꼭 참았어요. 이런 일로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전화를 걸어와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윤아, 너 병원은 가봤니? 애가 안 생기면 검사라도 받아봐야 할 거 아니야. 전 아직 특별한 이상 없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아니, 3년이 넘었는데 무슨 이상이 없어? 상식적으로. 아니, 돈 때문에 그럼 내가 다 대줄 테니까 이번 주 안에 꼭 가봐. 알겠니? 남편이랑 같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부부가 같이 받아야 정확하니까요. 우리 성교가 뭐 문제가 있겠니? 멀쩡한 애한테 무슨 검사야? 네가 받는 거지. 몰래 속으로 한숨을 쉰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정식으로 말했어요. 여보, 내일 병원 같이 가자. 난임 검사하러. 시간 내줄 수 있지? 내일? 내일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어려워. 그럼 이번 주 토요일은? 토요일은 거래처 골프가 있는데. 그럼 다음 주. 여보, 난 멀쩡해. 엄마 말 맞다나 뭐 내가 문제가 있겠어? 너부터 받아봐. 그게 순서잖아. 순서? 난 내가 멀쩡하다고 생각해. 결혼하기 전 산부인과에서도 문제 없다는 거 알고 있었고. 아이, 진짜 왜 이렇게 피곤하게 굴어? 그냥 네가 먼저 검사해봐. 해보고 괜찮으면 내가 할게. 남편이 자기 검사를 피하는 게 너무 눈에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남편은 저와 얼굴 보고 대화하길 싫어해서 문자를 보내게 됐죠. 남편은 문자로도 검사하기 싫은 티를 팍팍 냈죠. 결국 저 혼자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초음파, 호르몬 검사, 나팔관 조영술까지요. 2주 뒤에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덮으며 말씀하셨어요. 환자분, 아무 이상 없으세요. 건강하시고요. 자연 임신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다만 이런 경우엔 남편분이 꼭 같이 검사 받으셔야 해요. 요즘은 남성 쪽 원인인 경우도 절반 가까이 됩니다. 부부가 같이 오세요, 꼭. 병원을 나오면서 바로 이종사촌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정 언니는 비뇨기과에서 15년 넘게 근무한 간호사예요. 제겐 언니이자 또 하나의 엄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언니, 나 병원 다녀왔어. 결과 어때? 난 아무 이상 없대. 남편이랑 같이 오래. 전화기 너머에서 언니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윤아, 근데 너희 남편은 왜 이렇게까지 자기 검사를 피해? 그러게 언니. 이상하게 집요하게 피해. 왜 그럴까? 내가 이런 말하기 미안한데 상식적으로 2년 넘게 애가 안 생기면 부부 둘 다 검사하는 게 당연해. 너만 받으라고 몰아붙이는 건 뭔가 이상해. 한번 주의 깊게 봐봐, 응? 언니, 솔직히 말해줘. 뭐 짚히는 거 있어? 짚히는 건 없는데 요즘 남자 쪽 원인이 정말 많거든. 그리고 본인이 자기 문제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꽤 돼. 그런 경우엔 검사를 극도로 피해. 천천히 관찰해봐. 절대 성급하게 몰아세우지 말고. 그날 밤 남편이 야근을 간 동안 전 몰래 남편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남편은 물건을 잘 버리지 않고 서랍에 처박아 두는 일이 많았거든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사촌의 말이 기우였다고 생각하며 서랍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병원 영수증이 하나 보이더군요. 정말로 그냥 손이 갔어요. 날짜는 2년 전이었고 비뇨기과 영수증이었습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이걸로 당장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 뒤로 그 영수증에 대해 따로 알아보진 못했어요. 그날 저녁, 제 신경을 더 곤두서게 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올려둔 남편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쳐다보지 않으려 했는데 화면에 뜬 이름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엄마.
즉 시어머니였죠. 이번 달 도화보살님 사례비 200만 원 네 카드에서 긁어줘라. 보살이라니. 게다가 사례비가 200만 원이나 되는 건 대체 무슨 일인 건지 모르겠더군요. 사주팔자 이런 걸 보면 복채로 몇십만 원씩 받는 경우는 본 적 있지만 200만 원은 너무 큰 액수였어요. 그런데 그 보살의 이름으로 된 영수증을 또 보게 됐습니다. 일이 있어 시댁에 방문했는데 거실 탁자 위에 영수증이 몇 개 떡하니 올려져 있더군요. 도화보살에게 부적값으로 80만 원, 자손 점지 치성기도로 700만 원, 삼재구수로 500만 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영수증 개수로 봐선 이게 한두 달 일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손주를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이 모든 것들이 절 부담스럽게 만들었어요. 제가 애를 가지지 못해서 이렇게 큰 돈이 나간다고 보여주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도화보살이라는 분한테 돈 많이 쓰시는 것 같던데 알고 있었어? 뭐 가끔 가셔. 엄마가 예전부터 그런 데 좀 다니셨잖아. 왜? 가끔이 아니신 것 같은데 부적값만 80만 원, 굿값이 500만 원이던데? 그러게. 나도 좀 과하다 싶긴 한데 뭐 엄마가 마음 편하다면 굳이 말릴 필요 없지. 아버님 돌아가시고 주고 가신 재산 저 무속인한테 다 쓰는 거 아니야? 그 전에 이야기 좀 해봐.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고. 차라리 우리가 시험관이라도 하면. 엄마가 시험관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어. 애 머리 나빠진다고. 나도 반대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험관 아이라서 머리가 나쁘다는 소문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더군요. 솔직히 이때라도 남편 멱살 잡고 산부인과를 갔으면 나중에 벌어질 일들도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그걸 본 이후로 시어머니의 아들 낳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신혼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얘 이거 너 먹어라. 하루에 2알씩 아침 저녁으로. 이게 뭔데요 어머님? 좋은 한약재 뭉쳐서 만든 환약이야. 용한 한의원에서 지은 거다. 이거 먹으면 자궁이 따뜻해져서 문제 있는 사람도 애 잘 가진다더구나. 문제 있는 사람. 시어머니가 보기에 저는 이미 문제가 있는 상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무기력함과 짜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약이면 처방전이 있을 텐데요. 성분표 같은 거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얘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주는 약을 의심하니? 의심하는 게 아니라 뭘 먹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어머님. 부작용이나 금기증, 주의사항 같은 것도 알아야 하고. 그냥 먹으면 안 되니? 내가 너 잘 되라고 주는 건데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따지고 보면 다 네가 하자. 아니 문제가 있는 몸이라서 내가 고생하는 거잖아. 시어머니는 기분 나쁜 듯한 표정으로 환약을 식탁에 놓고 가셨어요. 그날 밤 저는 하나를 먹어봤습니다. 새벽 1시쯤 되니까 속이 더부룩하게 불편해지더니 새벽 2시엔 결국 화장실에서 토했어요. 아침에 일어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젯밤 어머님이 주신 그 한약 먹고 토했어. 뭔가 문제가 있나 봐. 그래? 뭐 원래 한약 먹으면 명현 반응 같은 거 오기도 한데 괜찮아질 거야. 명현 반응이라기엔 좀 심했는데 밤새 속이 안 좋았어. 진짜? 엄마가 뭐 너한테 나쁜 거 주겠어. 괜히 유난 떨지 마. 남편은 저를 두고 출근해버렸어요. 전 그날 이후로 한약은 먹지 않고 냉장실 구석에 넣어뒀어요. 버리기도 못하고 먹기도 뭐해서 그냥 두는 쪽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비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엔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 모를 아주머니 한 분과 함께 들이닥치셨습니다. 배꼽 뜸 한번 떠보자. 이 선생님이 용하셔. 어머님 갑자기 무슨 뜸이에요? 자궁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잠깐이면 돼. 옷만 올려. 뜸이라니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다음이 어딨어. 이 선생님 모시기 얼마나 힘든데. 얼른 누워. 결국 저는 거실 바닥에 누워 배꼽에 뜸을 떠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어느 날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남쪽 거실 창문에 난데없이 피처럼 새빨간 커튼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아, 그 엄마가 낮에 왔다 갔다고 하시던데 커튼 달아놓고 가셨나봐. 아들 낳으려면 남쪽 창은 붉은 천으로 막아야 한대.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게다가 주인도 없는 집에 또 혼자 들어와서 이래놓고 가셨다고? 아이, 뭐 어때서 그래? 남도 아니고 엄마잖아. 너무 열받았어요. 커튼 정도 바꿀 수 있다곤 하지만 적어도 상의는 하셨어야죠. 게다가 저희 부부 없는 집에 시어머니가 오는 건 저번에도 제가 남편에게 싫다고 했던 사항이었어요. 저는 그날 남편에게 큰 소리를 냈어요.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어머님 여기 와서 우리 집 마음대로 바꾸시는 거. 아, 엄마가 뭐 나쁜 뜻으로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유난이야? 유난? 지금 유난이라고 했어? 유난이야. 아, 애 안 들어서니까 예민해져가지고. 전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비밀번호를 바꿨고 남편에게도 새 번호를 알려줬지만 시어머니께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단단히 못 박았습니다. 남편은 시큰둥하게 알았어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혹시 몰라 거실에 조그만 도어캠도 달아뒀습니다.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전부 기록되게요. 이거 말고도 제가 모르는 일을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뒤로 시어머니의 요란한 애 만들기 미신은 계속됐습니다. 임신이 되지 않는 일 때문에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한두 번이면 시어머니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이건 도를 넘어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저를 더 보듬어 주길 원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남편을 더 찾았죠. 그런데 남편은 저와 더 거리를 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가던 날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뒷주머니에 지갑을 꺼냈는데 꼬깃하게 접힌 종이 하나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여보, 뭐 떨어졌어? 어? 그게 뭐지? 남편이 황급히 주우려 했지만 제가 먼저 주었어요. 병원 영수증이었습니다. 외곽에 있는 한 여성 전문 병원 초진 영수증. 날짜는 2달 전, 환자 이름은 정아름. 정아름? 어? 아, 그거 회사 직원이야. 부탁받아서 내가 대신 계산한 거야. 회사 직원? 우리 협력업체 여직원인데 바른 대로 말해. 협력업체 여직원 산부인과 진료비를 왜 당신이 대신 계산해? 그것도 회사에서 1시간 넘게 떨어지는 외곽병원에서? 그게 그 친구가 사정이 좀 어려워서. 내가 바보야? 그 멀리까지 당신이 직접 가서 카드로 계산까지 해줬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저 직장 동료라고? 속일 걸 속여! 전 그 영수증을 손에 쥔 채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남편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뭘 자꾸 의심해. 내가 뭘 어쨌다고. 너 요즘 진짜 이상해. 사람 이렇게 몰아가지 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못할 말 했어?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임신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 무슨. 꺼져. 내 눈앞에서 당장 꺼지라고! 제 말에 남편은 절 노려보더니 확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남편이 언제 어딜 가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신용카드 내역은 어떤지 전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집에 온 걸 보고 남편이 잠든 사이 그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카톡창에 아름이라는 이름이 맨 위에 떠 있더라고요. 그걸 누르고 스크롤을 내렸을 때 제 손이 멈췄어요. 거기엔 정말 믿기 힘든 대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요 대화를 전부 사진으로 찍었어요. 특히 결정적인 한 줄은 여러 번 확대해서 찍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한테 애 생기면 잘 키워준다고 장담하셨어. 손주만 기다리고 계시거든. 이번에 산부인과 가서 임신했는지 확인해보자. 남편이 이미 그 여자와 잤다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그걸 보고 울분이 나고 분노했냐고요? 아니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무렇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정이 사라진 뒤였기 때문일 겁니다. 애 때문에 극성인 시어머니와 이제는 바람까지 피는 남편,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결혼 생활을 더는 유지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며칠 뒤 저는 퇴근한 남편 앞에 협의 이혼 관련 자료를 놓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해. 남편은 잠시 절 바라보더니 의외로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서로 힘들었잖아. 깔끔하게 협의로 가자. 그 반응이 너무 빨랐어요. 너무도 준비된 대답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놀랄 일이 뭐가 있어. 너도 나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 애도 안 생기고 엄마랑 너랑 자꾸 부딪히고 이렇게 사는 거 서로한테 못할 짓이지.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생각이야? 어머니랑 내가 상의해봤는데 위자료니 뭐니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재산 반반씩 나누고 끝내자. 집은 내 명의니까 내가 가지고 네가 넣은 보증금은 돌려줄게. 공방은 네가 하던 거니까 네가 가져가고. 어때?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머니랑 상의했다니.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벌써? 그건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 여자가 있으니 저는 이제 필요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르죠. 가타부터 말하지도 않았어요. 재산 반씩 나눈 걸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없지만 싸울 힘도 없긴 했거든요. 그런데 2주 뒤에 남편이 제가 일하는 곳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제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싹싹 빌며 말하는 겁니다. 여보, 이혼은 없던 걸로 하면 안 될까? 우리 엄마가 한 번만 다시 만나보래. 당신 바람핀 것 때문에 우리가 헤어지는 건데 뭘 다시 만나?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랑은 정리할 거야. 그 여자랑은 진짜 아무 일 없었어. 그냥 병원 결제만 대신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엄마도 완전히 달라지셨어. 남편은 제가 남편의 카톡 내용을 봤다는 걸 모르더군요. 알았으면 저런 새파란 거짓말 따위 하지 않았을 텐데. 일 없어. 엄마가 잘못 생각했다고. 며느린 당신밖에 없다면서 그러셔서 그래. 제발, 응? 우리 엄마 한 번만 만나보면 당신도 바뀌었다고 생각할 거야. 나도 물론 그 여자하고 관계 정리할 거고. 애초에 그 여자 임신도 뭐도 아니었어. 전 가만히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단 하나일 거라고 직감했어요. 저쪽에서 뭔가 변수가 생긴 거예요. 도대체 무슨 변수일까요? 솔직히 전 이혼을 꼭 하고 싶었어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두 번 배신하긴 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아쉬운 말을 할까 의아하긴 했죠. 솔직히 번복할 생각은 없는데 이야기나 들어볼게.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로 저자세로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게 제 이혼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계산에서 나온 결정이었죠. 그럼 오늘 저녁 7시에 집으로 밥 먹으러 와. 어머니도 우리 집으로 오실 거야. 전 그날 저녁 앞치마 주머니에 녹음기 하나, 핸드백에 보조 녹음기 하나, 그리고 옷깃 안쪽에 작은 녹화기를 달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신발도 제대로 신었고 우산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마음도 아주 단단해진 상태였어요. 시어머니가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집안불이 전부 꺼져 있었어요. 형광등 하나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거실 쪽에서 향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거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실에 발을 들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말로 다 못할 정도였습니다. 거실에는 붉은 천과 누런 부적, 그리고 향과 초가 가득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살던 신혼집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두운 가운데 안방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본 순간 전 비명을 질렀어요. 야! 시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소복을 입고 계셨어요. 곱게 빗어 쪽진 머리에 맨 얼굴, 양손에는 제 결혼사진과 남편 결혼사진이 들려 있었는데 두 사람이 붉은 실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쫄았어요. 예, 보살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이 가장 길한 날이래.
네 몸에 붙은 부정한 기운을 빼내야 애가 들어선다는구나. 자, 어서 와서. 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등이 신발장에 쿵 부딪혔어요. 시어머니가 한 걸음 더 다가오셨죠. 온몸을 획 돌려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신발을 찾아 신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맨발로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아, 하윤아, 이리 와. 너 이럼 진짜 애 못 낳는다. 저는 맨발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까지 뛰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세 블록쯤 달려서야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손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저씨, 빨리 가주세요. 어디든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저 사람들에게 그간 그렇게 당하고도 또 그 소굴로 머리를 들이밀다니 믿을 사람들이 아닌데 말이죠. 다음날 오전, 남편이 공방으로 뛰어들듯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왜 그냥 갔어? 대화를 나눠봐야. 당신이야말로 미친 거야? 어떻게 어머님이 그 지경인데 날더러 어머님하고 만나라는 말을 해? 난 적어도 사과를 하실 줄 알았어. 미안하다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해도 이혼을 번복할까 말까 하는 판국에 귀신꼴을 하고 날 기다리고 있으면 어쩌라고. 게다가 그 집 새빨간 천에 부적이며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 하려고 그러고 있었냐고. 그게 좀 과하긴 했지. 근데 엄마가 워낙 자식 걱정이 많으셔서. 근데 진짜로 앞으로 당신한테 이상한 거 요구하지는 않을 거야. 우리 집에 다시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 그 꼴을 보고 지금 그런 말이 나와? 하윤아, 제발. 엄마 믿음이잖아. 뭐 그렇게까지.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그 모든 걸 신앙이라고 포장하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휘둘릴 생각이 없었어요. 이혼할 거야. 합의 이혼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그냥 소송으로 할게. 안 돼. 제발. 정 이혼하고 싶으면 합의로 하자. 내가 최대한 양보할 테니까 그 소송은. 남편은 이상하게 이혼 소송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혼하자고 해놓고 말이죠.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이혼을 담당한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했어요. 변호사님, 남편 쪽에서 이혼 소송을 피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시어머니야 원래부터 미신 신봉자라서 변덕스러울 수도 있는데 남편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분명 합의 이혼하자고 했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해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혹시 합의 이혼 안 하고 소송으로 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더 적어질 수도 있나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면 소송으로 갈 때 더 이득인 거 맞나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면 당연히 더 이득이 될 수 있죠.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도 차이가 날 거고 상간녀 소송도 하면 더 받으실 수도 있고요. 일단 더 알아보고 이야기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는 처음에 했던 재산에 관한 것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간 정도였어요. 합의 이혼을 하려고 했을 때 제가 결혼할 때 부담한 전세금 2억 5천, 신혼집 전세금 총 4억 중 제 기여분이 얼마인지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 모든 증빙 자료를 모아놨거든요. 통장 이체 내역, 친정에서 받은 지원금 흐름, 공방 수익금까지 나간 돈까지 전부요. 그런데 더 파고들자 놀라운 사실 하나가 드러났죠. 혹시나 제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떼어봤는데 1년 전에 제가 발급한 적 없는 인감증명서가 한 통 발급돼 있었던 거예요. 발급 장소는 남편 회사 근처 주민센터였습니다. 다음날 주민센터에 가서 그 날짜에 제출된 위임장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본은 본인이 열람 가능하거든요. 돌아온 위임장을 본 순간 전 손이 떨렸어요. 제 서명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글씨체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조였어요. 이게 어디에 쓰였는지 추적해보니 남편 명의로 된 마이너스 통장 보증인 서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남편 빚 4천만 원의 보증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변호사가 이 증거들을 모두 보고 난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협의 이혼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위자료 청구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계셨지만 이 건은 이제 문제가 달라요. 지금까지 수집하신 증거들 보니까 이건 협의 이혼이 아니라 이혼 소송으로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정신적 학대, 부정행위 증거, 이 모든 게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게다가 인감 위조는 별도 형사고소 사안이에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입니다. 선생님, 시어머니한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남편만이 아니라요. 네, 가능합니다. 그 시부모가 혼인관계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파탄시킨 경우 제3자 위자료 청구가 됩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충분해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변호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남편에겐 계속 이혼 생각이 없는 척 계속 소송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돌아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사촌 언니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윤아, 너 지금 혼자야? 통화 돼? 응 언니, 뭔데? 내가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야기해줘야겠다 싶어서. 지금 올 수 있어? 전 바로 언니 집 근처 카페로 갔어요. 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푹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하윤아, 내가 몇 달 전에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네 남편이 우리 병원에 들어오더라고? 진료받으러 갔겠지. 아니 들어봐. 내가 진료실에 직접 들어간 건 아닌데 진료 보고 나온 후배가 막 짜증을 내는 거야. 후배가 하는 말이 네 남편이 진료실에서 10년도 더 전에 무정자증으로 진단받았는데 이번에 와이프가 임신했다고. 혹시 그때 진료가 잘못됐던 거 아니냐고 막 따지더라는 거야. 와이프인 제가 임신을 안 했으니 그 상간녀가 임신했던 게 틀림없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단어에 전 너무 놀라 되물었죠. 뭐? 10년도 더 전에 무정자증으로 진단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야. 네 남편이 다시 검사받고 싶다고 병원 오진이면 소송 걸겠다면서 난리를 치는 거지. 그러면서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까지 받아갔다고 후배가 엄청 화내면서 그러더라고. 한 번 진상은 영원한 진상이라고. 전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걸 느꼈습니다. 10년도 더 전이면 우리 결혼식 전이었어요. 그때 이미 남편은 자기가 무정자증이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런 주제에 저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시어머니에게 하자품 소리 듣고 무시당하도록 놔뒀던 거예요. 하윤아, 네가 변호사랑 상의해서 의심할 만한 정황을 정리해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하면 법원이 병원에 공식으로 조회할 수 있어. 남편이 그동안 검사를 집요하게 거부한 정황, 네 검사 결과가 정상이란 증거, 거기에 병원 이름까지 특정되면 법원이 사실조회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 언니 알겠어. 바로 변호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게. 다음날 아침 바로 변호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혼소장 제출해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바로 넣을게요. 남편이 무정자증을 결혼 전부터 알고도 숨겼다면 이건 그냥 부정행위 수준이 아니에요. 결혼 자체를 기망한 거니까 위자료 청구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선생님, 그리고 그 남편 상간녀도 따로 조사할 수 있을까요? 탐정 조사까진 필요 없고요. 남편 휴대폰 통화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 사람이 다녔다는 병원 방문 기록,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 보낸 문자나 카톡 캡처 같은 거 있으세요? 남편 휴대폰에서 찍은 내용 저한테 있어요. 좋아요. 그 내역도 정리해서 주세요. 얼마 뒤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결혼 1년 전 비뇨기과에서 무정자증 확진을 받았어요.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그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벤치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이 사람은 저한테 10년 동안 너는 애 못 낳는 여자라는 말을 듣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문제인 걸 알면서요.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하긴 뭐 알았든 몰랐든 그게 뭐가 중요하나요. 절 완전히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한 건 똑같은데. 그렇게 남편과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돼서 제게 왔습니다. 소송이라니. 생각해본다고 하지 않았어? 이혼을 안 하던지 이혼을 하더라도 합의 이혼으로 하기로 해놓고.
당신 어머니랑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야? 이게? 그간 당했던 건 다 돌려받을 거니까 준비 단단히 하고 있어. 난 그냥은 못 넘어가니까. 단호한 제 모습에 남편이 당황한 듯 하더니 그러더군요. 한 번만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시어머니와의 일 때문이라면 진짜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까 만나보라고요. 저는 무조건 밖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절대 당신네들 집에서는 안 만난다고요. 그렇게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로 갔더니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소복이 아니라 평범한 차림이었어요. 그 옆엔 남편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요. 제가 다가가자 엄청 반기는 듯 제게 말하더군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구나. 어서 와라, 어서. 안녕하셨어요. 앉아라, 앉아. 차 마실래? 저는 커피를 시켰습니다. 직원이 가고 나자 시어머니가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어요. 어찌나 연기가 능숙하시던지요. 하윤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몹쓸 짓 많이 했어. 용서해다오.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사실은 그때 그런 일을 한 건 말이다, 하윤아. 내가 우리 도화 보살님한테 다시 점을 보러 갔거든. 근데 보살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러시는 거야. 뭐라고 하셨는데요? 운이 바뀌어서 네 사주에 아이가 셋이나 들어있다는 거야. 셋이나. 성교 사주엔 아예 자식이 없고 네 사주에만 있는 거래. 그러니까 네가 이 집에서 나가면 안 되는 거라는 거야. 네가 있어야 이 집 대가 이어진다는 거지. 어이가 없더군요. 여전히 그 무속인 이야기만 듣고 저를 다시 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게다가 말을 한번 번복했는데도 철석같이 믿고 있더군요. 아, 그러세요? 근데 처음에 이혼하자고 했을 때는 왜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아, 이혼하라고 했다니? 난 그런 적 없어.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 하윤아, 돌아와 다오.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아들도 절대 앞으로 바람 피거나 하지 않을 거야. 옆에서 남편이 거들었어요. 하윤아, 엄마가 진짜 반성 많이 하셨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진짜 잘할게. 전 차분히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곤조곤 말했어요. 어머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 사주에 애가 있고 선교씨 사주에 애가 없다는 그 점괘요. 그거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럼 보살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 어머, 그럼 어머님은 몇 년 전부터 그 보살님 말씀을 따르셨던 거예요? 한 10년 됐지 아마? 참 용하신 분이셔. 근데 이상하네요. 10년 동안 그 보살님은 왜 이제서야 제 사주에 애가 있다고 하신 걸까요? 10년 전부터 저는 애 못 낳는 며느리였는데요. 그거는 그때 그 기온이 바뀌니까 그런 거 아니겠니? 여전히 제일 중요한 걸 모르고 계시네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뭐? 그게 무슨 소리니? 성규 씨가 결혼 전부터 무정자증 진단받으신 거 알고 계셨어요? 순간 주변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찻잔 든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남편은 낭패라는 듯 고개를 숙였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니? 무정자증이라니? 어머님, 저 이혼 소송 이미 걸었어요. 법원에서 사실 조회했고요. 병원 기록 다 나왔어요. 성규 씨는 저랑 연애하던 시절부터 무정자증이었어요. 그 시점에 어머님은 아셨는진 모르겠지만 성규 씨는 알고 있었겠죠. 하윤아, 잠깐. 모르셨겠죠. 하긴 뭐 아셨으면 그 여자한테 매달 150만 원씩 송금했겠어요? 아들이 씨가 없는 걸 알았으면 아예 다 포기하거나 시험관으로 해보라고 했을 텐데. 하긴 그건 성규 씨 당신이 싫었겠지. 시험관 하려면 당신이 무정자증인 거 밝혀지니까. 안 그래? 그래서 협조 안 하고 내가 욕 듣게 만든 거였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찻잔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찻잔이 산산조각 났어요. 남편은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울면서 소리치셨어요. 무정자증? 그게 무슨 헛소리야? 그 보살이 용한 건지 아니면 때려 맞춘 건진 모르겠지만 하나는 맞췄네요. 당신 아들 사주에 아들 없다는 거. 무정자증이 무슨 자식이 있겠어요? 성규야, 이게 다 무슨 말이냐? 네가 왜 씨가 없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래, 천연이 거짓말하는 거지? 그때 유산한 개는 어떻게 임신한 거야? 그게 성규 씨의 일지 다른 사람의 일지 누가 알아요? 애만 낳아주면 매달 돈 주겠다는데 남의 씨라도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다 실패했을 수도 있죠. 전 일부러 최대한 싸가지 없고 생각 없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더 흔들리라고 말이죠. 절대 그럴 리 없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나중에 비뇨기과 의료기록 보면 그런 말이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따끈따끈한 소식 알려드릴게요. 그 도화보살이라는 분이요, 알고 보니 무속인 등록도 안 된 그냥 사기꾼이더라고요. 어머님 말고도 수십 명한테서 수억 원씩 뜯어낸 인물이라 피해자들이 벌써 고소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뭐? 시어머니는 남편의 무정자증 이야기에서 받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싱긋 웃으며 답해줬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어머님한테 며느리 사주에 애가 셋이다라고 말한 이유 뭔 줄 아세요? 제가 변호사님한테 다 들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저랑 이혼하면 애 문제론 돈 못 벌 거잖아요. 그러니 제가 다시 재결합해주는 편이 좋았던 거겠죠. 그럼 또 돈 벌 수 있을 테니까. 10년 전엔 며느리가 문제다 하면서 굿버려서 돈 받고, 이젠 며느리가 사주에 애가 있다 하면서 또 받아서 굿버려서 돈 받고, 결국 어머님은 그 사기극의 피해자고 저에겐 가해자인 셈이죠.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어. 네가 다 거짓말을 하는 거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차분하게 옷 매무새를 정리하고 가방을 챙겼어요. 어머님, 저 갈게요. 재판장에서 뵐게요. 증거는 제가 법원에 이미 다 제출했으니까 법정에서 변명이나 준비해 오세요. 참, 성규 씨. 사문서 위조건 말이야. 작년 7월 내 인감증명서 뗀 거 위임장까지 다 떼봤어. 내 필적 감정도 이미 신청했고. 이건 형사고소 따로 준비 중이야?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내가 다 갚을 거였어. 그건 당연한 거고. 대체 언제까지 숨길 참이었어? 참 뻔뻔하기도 해라. 철판을 얼마나 깔았으면 마누라한테 못할 짓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 모자 둘이서 쌍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둘이서 피 터지게 싸우더군요. 뭐 시어머니는 아들이 저런 줄도 모르고 억 단위의 돈을 사기꾼한테 갖다 바친 게 됐으니 화가 났겠죠. 저한테 저지른 일을 생각도 못하고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실 테고요. 이혼 재판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판사님도 증거 목록을 한참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냉동실에 숨겨뒀던 까만 환약은 성분 검사 결과 간과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주는 약초 성분, 특히 여성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성분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을 통해 받아낸 남편의 무정자증 진단 기록, 정아름에게 송금된 월 150만 원 통장 내역, 남편과 정아름이 주고받은 카톡 캡처, 현관 도어킴에 찍힌 시어머니의 무단 침입 기록, 위조된 인감 위임장까지요. 재판부에서는 이혼을 인정하고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제3자 위자료 각 3천만 원, 상간녀 소송도 1천만 원, 신혼집 전세금 중 제 기업은 2억 5천 전액 반환, 공방 및 재고 자산은 전부 제 단독 소유임을 인정했어요. 남편은 사문서 위조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고요. 시어머니는 검증되지 않은 약을 준 것으로 상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고령과 초범인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인 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떨어졌어요. 민사가 마무리되자마자 시어머니 쪽에서 잡음이 흘러나왔죠. 시어머니가 믿고 따랐던 무속인이 무속인 자격도 없는 사기꾼인 게 확정됐거든요. 10년 동안 시어머니한테서만 2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냈고 시어머니가 아닌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결국 상습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나중에 건너 들었어요.
제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을 테니까요. 무조건 그 무속인만 믿었을 텐데 그가 체포됐으니 뭐 쓰러질 만도 하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그 보살한테 갖다 바친 돈의 절반 이상이 남편 명의 대출해서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재판 이후 회사에서도 사실상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뭐 불륜이야 정말 사적인 부분인데 사문서 위조 전과는 좀 회사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전과였으니까요. 회사 내부적으로도 소문이 퍼졌거든요. 5대 독자 장남은 그렇게 집안 빚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도 안타깝지 않았어요. 시몬은 10년 동안 사기꾼 말 듣고 며느리를 괴롭힌 사람이었고 남편은 무정자증인 걸 알고도 절 기만한 나쁜 놈이었거든요. 본인들 욕심이 본인을 무너뜨린 것뿐이에요. 재판이 다 끝나니 시원하더군요. 두 사람을 볼 일이 더 이상 없으니 홀가분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저는 더 이상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혼자서 사는 게 속 편하겠다 싶었죠. 사람을 만나 다시 신뢰를 쌓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도 제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공방에 단골 손님으로 오시던 분이었는데 이혼 후 1년간을 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인간 불신이었던 저는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사랑을 할 용기를 얻게 됐고요. 이혼 1년 만에 결혼했고 3달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자연 임신이었습니다. 제 나이 40이 넘어서의 임신이라 노산이었지만 건강한 아이가 제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죠. 분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산모님 너무 건강하세요. 아기도 건강하고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낳으실 수 있는 몸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10년치 눈물을 한꺼번에 쏟았어요. 옆에서 재혼한 남편이 웃어주며 손을 잡아줬어요. 여보,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다. 그리고 태어난 건 아들이었어요. 건강한 아들. 5대 독자 집안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그 아들이 저한테서 태어났습니다. 제 몸으로요. 그간 애 못 낳는다며 무시당하고 온갖 부조리한 일을 당해야 했던 제가 아이를 낳게 된 건 정말 그간의 서러움을 모두 씻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두려웠거든요. 제게 문제가 있어 애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닐까 하고요. 남편이 무정자증인 걸 알았지만 이미 10년을 의기소침한 채로 지냈던 터라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죠. 그리고 봄이 한창이던 어느 오후였어요. 아들이 돌이 막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횟수로 4년이 지난 때였죠. 저는 재혼한 남편과 유모차를 밀며 공방 앞 벚나무길을 걷고 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던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걸음을 멈추는 게 보였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들었다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전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두 사람은 눈에 띄게 초췌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곱게 치장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허름한 점퍼 차림이었고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으신 모습이셨습니다. 남편은 수염이 덥수룩했고 옷도 후줄근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제 유모차 안에 잠든 아기에게 닿는 순간 시어머니가 휘청하셨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고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뭐라고 말하려 했어요. 하윤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유모차 안에서 아기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고개를 숙여 아기 이불을 살짝 여며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시어머니의 눈과 잠시 마주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욕도, 비웃음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선 남편의 팔에 제 팔을 살짝 끼우고 유모차 손잡이를 다시 잡았어요. 전 그대로 그 앞을 지나쳤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주저앉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저를 하자품이라고 불렀던 그 모든 말이 그 짧은 순간에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 삶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늦게 도착할 수는 있어도 결코 오지 않는 법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진실이 오지 않을까봐 두려웠어요. 근데 결국은 오더라고요. 저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제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은 진실된 사람의 편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